아마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스포티파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중 하나인 스포티파이는 이제 누군가에게는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확고한 브랜드가 되었죠. 얼핏 보면 와이파이 같은 로고를 가진 스포티파이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부터 팟캐스트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2006년 회사를 창립한 이래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에까지 진출한 스포티파이에는 어떤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스포티파이를 미국 출신의 브랜드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스포티파이는 미국 회사가 아니라 스웨덴 회사입니다. 2006년 4월 23일 처음 스웨덴에서 다니엘 에크와 마틴 노렌존에 의해 회사가 설립되었고, 서비스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알아두면 좋겠죠. 이후 인터넷 기술의 발달 등의 여건 향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스포티파이도 덩달아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지역에서 기반을 다졌고, 미국에서는 창립 한참 지난 2011년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세계 각국에 지사를 두고 있긴 하지만 본사는 여전히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있다고 합니다. 스트리밍계의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인가요? 창립자 다니엘 에크의 인터뷰에 따르면 원래 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스포티파이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될 뻔했습니다. 또 다른 창립자 마틴 노렌존이 다른 이름이 더 괜찮다고 생각해서 회사의 이름을 자신의 의견대로 할 걸 주장했었죠. 하지만 다니엘은 영어 단어 스팟과 아이덴티파이가 합쳐진 스포티파이라는 이름이 더 마음에 들었고, 결국 이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그렇듯이 스포티파이도 방대한 양의 음악들을 자랑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음악들이 서버에 업데이트됩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5천만 개가 넘는 곡들을 들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너무 유명하지 않은 가수들의 음악은 업로드되지 않았으니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디밴드 노래는 못 들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포티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라면 누구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 현재까지 30억 개가 넘는 플레이리스트가 서비스상에 존재합니다. 물론 50만 개가 넘는 팟캐스트는 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미있는 것은 5천만 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자랑하지만 이 중 25%는 아예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음악이라는 겁니다. 아예 서비스상에서 한 번도 재생되지 않은 음악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노래를 듣는 것 같진 않지만 언젠가는 들을지도 모르니 준비해놓는 게 스포티파이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렇다면 스포티파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돈을 내지 않아도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돈 안 내고 합법적으로 음악 듣는 게 가능하냐고요? 물론 가능합니다. 대신 무료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가 라디오처럼 중간에 나오는 광고를 들어야 하며, 스포티파이는 이 방식으로 수입을 충당합니다. 현재 스트리밍 시장에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애플의 애플뮤직부터 유튜브 뮤직과 타이달, 판도라 등의 서비스까지 해외에서는 스포티파이가 맞서 싸워야 할 상대들이 많죠. 이 경쟁자들과 맞서 싸울 스포티파이만의 강점은 아마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아닐까요? 중간에 나오는 광고가 듣기 싫으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 언제든지 마음대로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광고 듣는 게 좀 귀찮은 건 사실인데, 그래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스포티파이는 음질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무료로 들어도 나쁘지 않은 음질을 자랑하며 유료로 들으면 더 좋은 수준의 음악을 제공합니다. 돈도 안 내고 좋은 퀄리티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스포티파이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는 mp3 음질 중 최고 수준인 320kbps의 음질을 자랑합니다. 세 번째 성공 요인은 스포티파이가 불법적으로 음악을 듣는 걸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티스트 입장에서 스포티파이가 꽤나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느껴지게 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소리냐고요? 스포티파이를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mp3를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다. 귀찮게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어플만 깔아서 편하게 노래를 들을 수 있죠. 대신 스포티파이는 광고로 그 비용을 충당해 아티스트에게 응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는 선순환적인 구조가 탄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스포티파이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후 음악을 불법적으로 듣는 사람들의 수가 확 줄었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죠.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스포티파이는 얼마 전 국내에서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지는 꽤 되었지만 스포티파이가 자랑하는 무료 서비스가 최근에 시작된 건 매우 아쉬운 일인데요. 멜론이나 지니 같은 토종 스트리밍 서비스들에 밀려 애플뮤직 같은 세계 시장의 강자들이 국내에서 맥을 못 추고 있지만, 스포티파이는 무료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계의 거대 공룡 스포티파이가 한국에서 어떻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일지 많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미국 백악관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오지 않죠. 또한 체스를 두거나 농구 자유투도 던질 수 있는데요. 카톡에 게임이 없는 게 아쉽네요.
페이스북은 현재 왓츠앱과 인스타그램까지 보유한 세계 최고의 SNS 플랫폼입니다. 처음에 아이비리그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앱이 이제는 전 세계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널리 이용하는 서비스로 탈바꿈했죠. 우리는 페이스북 덕분에 온라인상에서 어떤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각종 정보와 자신의 관심사, 상태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페이스북에는 어떤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을까요? 시간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하버드 학부에 재학 중이던 마크 저커버그는 학교 기숙사에서 한 사이트를 개설해 서비스를 시작했죠. 하버드 여학생들의 사진이 올라가 있고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를 투표하는 페이스매시였습니다. 이 서비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걸 보고 가능성을 본 저커버그는 2004년 더스틴 모스코비츠와 크리스 유즈를 동업자로 삼아 페이스북을 시작합니다. 머지않아 페이스북은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그리고 아이비리그 학생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었죠. 이후 페이스북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제 페이스북은 상장기업이며 누구나 아는 IT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시작에는 피터 틸이라는 사람의 투자가 있었죠.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었던 그는 2004년 50만 달러를 투자해 페이스북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습니다. 이후 피터는 페이스북 주식을 팔아 10억 달러, 즉 하나로 1조가 넘는 돈을 벌었다고 하니 이득은 확실하게 본 것 같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을 상징하는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페이스북이 파란색을 대표 색상으로 삼게 된 이유는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 때문입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빨간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록생명이었는데 정록생명이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색상이 파란색이었기 때문에 이 색을 선택했죠. 그리고 파란색이 신뢰와 안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갖다 붙이기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페이스북에 차단 기능이 있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전 여친, 보기 싫은 친구와 직장 상사, 껄끄러운 사람들을 차단해 내 포스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기여도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차단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긴 자기가 사장인데 차단당하면 그것도 좀 웃기긴 하겠네요. 페이스북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저는 좋아요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2007년 처음 도입된 좋아요는 페이스북에 업로드되는 포스트에 대해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죠. 그런데 이 좋아요가 원래 끝내줘요가 될 뻔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버튼을 처음 만들 때 대부분의 페이스북 직원들은 라이크보다는 어썸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CEO인 저커버그의 의견대로 라이크가 도입되었죠. 페이스북이 많은 인기를 끌어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들의 정보를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활동 내역이 담긴 페이스북을 해킹할 수 있다면 원하는 정보는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해킹에 대해 항상 대비하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해킹 대회를 열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며 개별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해커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해킹당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니 주기적으로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페이스북은 세계적인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페이스북 계정 하나씩은 꼭 갖고 있죠. 2020년 6월 기준 월 실사용자 수가 27억 명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정도면 진짜 SNS의 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중국 인구가 14억이 넘으니 얼마나 규모가 큰지 짐작이 가시지 싶네요. 페이스북은 어떻게 성공하게 된 걸까요? 페이스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고객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반영하려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하긴 했지만 페이스북은 과거 트위터와 비슷하게 텍스트에 기반해 소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의 SNS는 사진과 영상으로 소통해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불편함을 느꼈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반영해 텍스트 위주로 포스팅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이후에도 사용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안이나 검색 등의 서비스를 개선했는데 이런 적극적인 태도 덕에 페이스북은 사랑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페이스북의 인기는 조금씩 사그러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텍스트 위주의 소통 방식에서 이제는 사진과 영상을 통한 소통 방식이 더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페이스북보다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경영 문제로 인해 회사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페이스북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동영상 재생과 사진 업로드를 강화하고 있으며 메타버스나 AI 같은 부분에도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SNS 1위기는 하지만 페이스북은 조금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말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위키피디아, 기존의 백과사전으로 인기를 얻었던 브리테니커보다 훨씬 더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는 평을 받으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사이트가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몇몇은 이미 알고 계실 꺼무위키입니다. 2015년 처음 시작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욕도 많이 먹고 있는 사이트죠. 과연 나무위키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무위키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나무위키 이전에 리그베다위키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 사이트가 사유화되자 리그베다위키를 이용하던 일부 사람들이 2015년 리그베다위키의 내용을 카피해 다른 사이트를 만든 것이 나무위키입니다. 나무위키를 설립한 것은 나무와 PPPP, 카시오 3명의 유저였으며 영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지식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최근에 광고를 달고 있는 걸 보면 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는 운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무위키에 들어가 보신 분들이라면 사이트 옆에 광고가 달려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나무위키는 이 광고로 얼마나 벌어들일까요? 한 네티즌의 추정에 따르면 나무위키의 하루 광고 수익은 대략 2,1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한국에서 웹사이트 월간 방문 순위 7위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 정도 돈은 충분히 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나무위키 운영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정확한 수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위키에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담겨져 있지만 특히 운영체제와 프로그래밍, 게임과 인터넷 관련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사이트죠. 한국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나무위키는 특이하게도 파라과이에 운영법인을 두고 있고 각종 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운영진들은 자신들의 신상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데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면 전국 방방곳곳에서 물밀듯이 고소가 밀려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잘 숨기셔야겠네요. 구글과 네이버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항상 상위권에 나무위키가 위치해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도대체 나무위키는 왜 매번 검색 엔진의 상단에 위치하는 걸까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우선 다양한 키워드와 관련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사용자 검색어와 일치하는 웹페이지를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무위키에는 정보가 많아서 검색어와 일치하는 웹페이지가 많고 따라서 상위에 노출되는 것이지요. 또한 국내에서 월 방문 순위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구글이 우선적으로 나무위키를 보여주는 것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웹은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인터넷에 업로드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틱톡이 그렇죠. 나무위키도 물론 사용자들이 직접 기여해 사이트 내의 내용을 채워가는 방식인데 문제는 이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문가들이 내용을 정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렇게 될 경우 해당 주제 안에 담긴 콘텐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덕분에 나무위키 좀 그만 참고하라는 꺼무위키라는 단어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나무위키의 문제점은 정보의 부정확성뿐만이 아닙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편향된 의견도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해당 주제에 대해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어떤 주제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인물에 대한 역사를 기술할 때는 일정 시간이 지나서 해당 인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무위키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남을 엿먹이기 위해 악의적으로 내용을 적는 경우도 종종 있어 문제가 됩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한 주제를 바라볼 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네요. 세 번째는 법적 문제입니다. 나무위키의 일부 문서들은 선정적인 내용이나 유해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미지나 동영상, 텍스트 등을 무단으로 업로드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인물의 개인정보나 신상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올리는 경우도 허다하죠. 덕분에 나무위키 때문에 고통받는 유튜버나 BJ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논문이나 리포트를 쓸 때 나무위키를 참고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작권 문제가 있음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무위키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사이트입니다. 네이버와 구글, 유튜브, DC인사이드 같은 쟁쟁한 웹사이트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다른 사이트와는 달리 나무위키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매우 많은데요. 우리가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나무위키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인터넷 사이트로 우리 곁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다고 나무위키에서 찾아보지 말고 나무위키 끄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콘텐츠는 모두 2회사로 통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모두는 아니지만 그 비중이 매우 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바로 미국 출신의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 넷플릭스 이야기입니다.
1997년에 탄생한 넷플릭스가 1998년에 설립된 구글보다 나이가 한 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이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감상한다면 오늘 소개할 넷플릭스와 관련된 사실들이 더더욱 흥미롭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1997년 처음 탄생했을 당시 원래 넷플릭스는 DVD 대여 및 판매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넷플릭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DVD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죠. 1998년 넷플릭스는 빌 클린턴의 모니카 류인스키 관련 증언 DVD를 구독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받아본 건 실수로 잘못 녹화된 중국산 야구 동영상이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넷플릭스가 창립된 이유인데요. 넷플릭스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과거 경쟁사인 블록버스터에서 아폴로 13호 비디오를 빌렸다가 연체료를 40불이나 물어야 했고 이로 인해 넷플릭스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썰이라고는 하지만 그럴싸한 썰이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참고로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2000년대 경쟁사인 블록버스터에 넷플릭스를 5천만 달러에 팔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블록버스터는 거절했고 지금은 망했습니다. 2023년 9월부로 넷플릭스는 DVD 대여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 넷플릭스의 DVD에 숨은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죠. 미국에서 넷플릭스가 DVD를 대여해줬던 때 비용 절감을 위해 직사각형의 봉투에 DVD를 제공했습니다. 정사각형 봉투로 DVD를 대여해주게 되면 대략 2억 5천만 달러 정도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넷플릭스는 이미 2007년부터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넷플릭스는 본인들의 플랫폼에서 방영될 드라마나 영화의 선택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여러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들의 취향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넷플릭스가 살펴보는 데이터 중 하나는 바로 비트토렌트의 데이터인데요. 사람들이 자사에 어떤 작품에 관심을 갖고 다운받는지 알아내고자 하는 방법이죠. 다운로드는 불법이지만 데이터를 보는 건 불법이 아닌가 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영국의 등대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는데요. 세상 꿀 빠는 직업이라고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었죠. 하지만 여기 정말로 꿀 빠는 직업이 있습니다. 집에서, 그것도 본인 집에 앉아서 넷플릭스를 보기만 하면 돈을 주죠. 단 영상을 보면서 정해진 1000단어 중에서 몇 개를 골라 태그를 설정해줘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국가는 중국과 시리아, 이란, 크림공화국, 북한 등입니다. 우리 정은이 형은 어딜 가나 빠지지 않네요. 그렇다고 해도 아마 인민들 몰래 넷플릭스로 베터콜 사울이나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전세계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은 뷰를 기록한 영화는 레드노티스, 가장 많은 뷰를 기록한 드라마는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국뽕이 좀 차오르시나요? 이 두 작품 모두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2012년부터 하우스 오브 카드를 시작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니 10년 안에 거둔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까지 대략 2,400개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가 생산되었는데 정말 거대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넷플릭스에 업로드된 모든 콘텐츠는 7PB가 넘는 정도라고 합니다. 1PB는 1024TB이며 이는 140만 8,576GB입니다. 한마디로 매우 많은 양이죠.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갑자기 동영상 화질이 낮아지는 경우를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넷플릭스에 접속할 때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 프라임타임인 저녁 7시부터 11시 사이의 시간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프라임타임에 대해 조금 더 언급하자면 현재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이미 2015년부터 이 시간대에 케이블 TV 시장을 앞질렀습니다. 프라임타임 때의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3분의 1을 넷플릭스가 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넷플릭스를 유료 결제한 계정은 2018년 4분기 기준으로 전세계 1억 4,800만 개인데요. 당시에는 여러 명이 하나의 넷플릭스 계정을 볼 수 있었으니 실제 시청자 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동안은 국내 OTT가 넷플릭스와 경쟁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거대한 자본력과 폭넓은 시장 덕분에 토종 OTT들은 이제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엄청난 양의 드라마와 UHD 화질, 막대한 자본 투입으로 인한 좋은 퀄리티의 작품 생산과 전세계 어딜 가나 이용할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다가 국내 OTT 전부 다 망하겠는데요.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넷플릭스가 앞으로 어떻게 인기를 끌게 될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이 없어서 대나무 숲에 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쳐야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나 제프 베조스 대머리, 그리고 악덕업주 나 꼬우면 너네도 하든가를 손가락으로 자유롭게 외칠 수 있는 시대죠. 이게 가능해진 건 바로 미국에 위치한 대한민국 출신의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덕분입니다. 2013년 시작된 이 앱은 10년이 안 되는 기간에 세계에서 7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사랑받고 있는데요. 온갖 썰과 짤방의 진원지로 인정받고 있는 블라인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블라인드가 네이버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네이버가 블라인드에 투자를 한 건 아닙니다. 블라인드를 창립한 문성욱 대표는 원래 네이버 직원으로 있었는데 네이버를 퇴사하면서 사내 익명 게시판이 사라진 것을 기회로 생각했죠. 누군가에게 들킬 염려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제공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차관의 서비스를 만든 덕분에 지금도 사랑받는 블라인드라는 앱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블라인드에 최초로 가입한 직원들의 회사는 말할 것도 없이 네이버입니다. 창업자가 네이버 출신인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한국에서는 2013년, 미국에서는 2015년에 출시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블라인드. 하지만 초창기에는 같은 회사 직원들끼리만 소통이 가능했고 지금처럼 다른 회사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몇 번씩만 이런 서비스가 가능했죠. 현재는 서비스 개선으로 인해 모두가 편해진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블라인드 직원도 그리고 대표의 며느리도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할 만큼 블라인드는 익명성 보장에 철저합니다. 한국인들이 창립했고 처음에는 한국법인으로 시작되었지만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LH 사태 때 글을 썼던 직원도 경찰이 결국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해 찾아내지 못했죠. 여러 가지를 대조하면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시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익명성이 블라인드를 성공하게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불어 블라인드는 데이터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회사 이메일을 통해 인증해야 하는데 이를 암호화해 계정과 회사 이메일 사이의 연결을 끊습니다. 또한 정보들은 모두 암호화되어 심지어 블라인드 직원조차도 글을 게시한 사람이나 댓글 작성자를 알 수 없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블라인드 앱으로 블라인드 직원들에게 뜬금없이 부모님 안부를 묻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까요?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블라인드가 미국에서도 출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덕분에 아마존부터 테슬라까지 미국 유명 기업의 직원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일론 머스크 를 외치는 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익명성 덕택에 매일같이 블라인드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부터 추잡한 속마음까지 필터링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이러라고 만들어준 블라인드겠지만 직원 한마디에 회사가 휘청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덕분에 기업들은 블라인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메일 인증을 막는 방식 등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예 블라인드에서 언급될 정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직원들 손이라도 묶어두겠다는 뜻이죠. 블라인드에 들어가면 셀프 소개라는 토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블라인드 셀소로 검색해보면 환장의 콜라보를 종종 감상할 수 있죠.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블라인드에서는 직원들이 남긴 글만 감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가 어떤지 기업 리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죠. 참고로 제가 과거에 다니던 회사의 블라인드 리뷰를 제목만 읽어드리자면 답이 있는 회사일까라는 제목이 달려있네요. 이 제목을 남긴 사람이 준 별점은 1점입니다. 그래서 그만두길 잘한 것 같네요. 무수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라인드는 사랑받는 앱으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에서 대기업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쓰고 있을 만큼 널리 보급된 이 앱 덕분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읽을 수 있고 몰랐던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 짐승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블라인드 앱을 이용하는 선량한 이용자들도 떨어져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되었건 앞으로 블라인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큰 인기를 끌어주길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인터넷 세상은 넓고 넓습니다.
여러 웹사이트 중에서 우리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채우기 위해 은밀한 사이트를 찾아 헤매죠. 아마 여러분 중 대다수는 체코 출신의 성인물 사이트 엑스비디오에 접속해 욕정을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7년 처음 탄생한 이 웹사이트는 포너브와 함께 지구인들의 외로운 밤을 함께 해주는 길 잃은 양을 인도하는 성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야동계의 유튜브이자 딸플릭스 엑스비디오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엑스비디오는 2007년 프랑스인 스테판 미카엘 파쿠드에 의해 처음 탄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음성적인 사이트다 보니 어떻게 이 사이트가 탄생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트래픽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돈이 몰리기 때문에 스테판이 돈을 벌기 위해 엑스비디오를 창립했을 가능성이 있죠. 나머지 하나는 지가 밤에 야동 보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역시나 대중들은 3S에 끌립니다. 섹스, 스포츠, 스크린 이야기죠. 이 중 하나를 다루는 엑스비디오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2012년이 되자 엑스비디오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야동 사이트가 되었으며 2022년 6월 기준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이트 중에서 8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홈페이지가 되었죠. 넷플릭스나 아마존, 트위치나 네이버 같은 거대 사이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놀라운 것은 엑스비디오가 포너브를 누르고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포너브가 야동 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넘버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엑스비디오가 조용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엑스비디오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굳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혹시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한 다른 이론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엑스비디오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유튜브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모두를 위한 영상이 있다면 엑스비디오에는 성인을 위한 영상이 있죠. 전문적으로 야동을 만드는 사람부터 아마추어들까지 누구나 영상을 올리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다루는 콘텐츠가 다르고 사람들의 조회수나 클릭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인데요. 유튜브에서는 100만 뷰가 터지면 경축할 일이지만 엑스비디오에서 100만 뷰는 매우 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웹 2.0을 본단 포르노 2.0의 시대에 등장한 이 사이트는 덕분에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을 수 있었죠. 이렇게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여기에서 사업 기회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인드긱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파비안 틸만이었죠. 아마 포너브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회사의 이름이 좀 익숙하실 텐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엑스비디오도 사들이려고 했습니다. 전세계 사람들의 35%가 인터넷에서 야동을 찾아볼 만큼 인기가 많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게 돈이 된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2012년 그는 창립자인 스테판에게 1억 2천만 달러라는 거금을 주고 엑스비디오를 사들이려 했죠. 하지만 스테판은 게임하러 가야 된다며 그냥 쌩 까고 게임하러 갔습니다. 그 게임이 바로 디아블로2인데요. 역시 야동이나 돈보다 좋은 갓게임이었네요.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을 겁니다. 창립자가 프랑스 사람인데 왜 회사가 체코에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성진국이라면 유럽에서 체코는 포르노 파라다이스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금지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왠지 엑스비디오가 불법일 것 같지만 사실 체코에서는 포르노가 합법이고 따라서 엑스비디오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트래픽 분석 사이트인 시밀러웹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엑스비디오의 지금까지의 접속자 수는 30억 명이라고 하며 평균적으로 그들이 사이트 내에 머무르는 시간은 9분 47초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분 컷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엑스비디오에 야동만 올라온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축구 영상이나 영화 영상도 있었죠. 야동 대신 드록바 얼굴 때문에 허탈함을 갖게 하는 걸 노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축구 영상을 감상해보고 싶다면 잘 찾아보시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쉽게도 앤드류의 5분 대백과 사전 영상은 없지만 올라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엑스비디오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야동 사이트지만 포르노 자체가 불법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엑스비디오에 접속하는 게 금지된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 레바논,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이 금지되어 있죠. 물론 이 나라들에서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엑스비디오는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한 포너브와 함께 영원히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2021년 말에 1000만 개의 비디오가 업로드되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해주는 야동계의 백과사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엑스비디오는 우리의 기본 욕구를 잠재워주는 훌륭한 배설구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밤 몸이 외롭다면 엑스비디오에 접속해 여러분들을 달래줄 사이버 친구들을 만나보면 됩니다. 단 중독이 된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 뭐든지 적당히 즐기는 게 최고 좋겠네요. (2022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미디어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입니다. 2위는 메타의 페이스북, 3위는 중국 시장에서 사랑받는 위챗이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중국 출신의 숏폼 콘텐츠 플랫폼 틱톡은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2016년 시작되어 현재의 숏폼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틱톡은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4개국에서 널리 사용되며 사랑받는 앱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틱톡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틱톡이 등장한 덕분에 인스타그램은 릴스를 그리고 유튜브는 쇼츠를 내놓았습니다. 콘텐츠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틱톡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2016년 바이트댄스는 더우인이라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나 15초에서 1분 사이의 짧은 영상을 올리는 소셜미디어 앱을 중국에서 출시합니다. 1년 만에 이용자 1억 명을 돌파하면서 숏폼 영상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2017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만든 것이 바로 틱톡이었죠. 틱톡은 2018년 8월 미국의 영상 앱인 뮤지컬리랑 합쳐지면서 그 인기를 더 불려나갑니다. 덕분에 출시한 지 5년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억 명을 돌파하면서 살아남아 있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틱톡은 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틱톡과 더우이는 같은 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인터페이스는 두 앱이 거의 동일하지만 각자 다른 콘텐츠를 갖고 있고 서로의 콘텐츠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겉모습은 비슷한 쌍둥이지만 속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죠. 2022년 틱톡은 iOS 앱스토어에서만 1390만회 다운로드되면서 그의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도 10억회 다운로드되면서 모바일 앱 중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시된 지 생각보다 얼마 안 되었지만 틱톡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덕분에 재미있는 통계도 많이 나와 있죠.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인구의 18%가 틱톡을 이용하며 틱톡의 사용자는 하루 평균 52분을 틱톡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틱톡 전체 유저의 60% 정도는 16세에서 24세로 나이가 어린 사용자들이 많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보다 높은 연령대의 사람들도 틱톡을 깔고 자주 접속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마치 예전에 유튜브가 젊은 층에게 먼저 인기를 끌고 이후 모든 연령층에게 널리 보급된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틱톡에서 콘텐츠로 성공하고자 한다면 타겟층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유튜브에는 틱톡의 공식 계정이 있습니다. 염탐차 계정을 판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월간 방문 이용자 수가 10년 만에 10억 명에 도달했지만 틱톡은 5년 걸렸습니다. 틱톡이 짧은 시간 안에 나머지 새 서비스보다 더 빨리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기존에 없던 짧은 길이의 콘텐츠를 제공했다는 점이 큽니다. 틱톡이 인기를 끌기 이전의 콘텐츠는 길이가 더 길었고 상대적으로 시간을 더 투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틱톡 덕분에 길이가 짧은 영상이 대세가 되면서 더 부담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었죠. 두 번째는 다양한 영상들이 업로드되었다는 겁니다. 틱톡의 짧은 영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도 덩달아 늘어났고 음악부터 사진, 요리까지 분야를 넘나드는 콘텐츠들이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말만 하면 뭐든지 쏟아져 나오는 요술 항아리 같은 매력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요인은 바로 틱톡 플랫폼 덕분에 마케팅이 원활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광고를 싫어하고 광고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어떻게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틱톡의 영상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광고를 녹여내어 사용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광고를 볼 수 있게 하는 전략은 매우 큰 성공이었고 덕분에 틱톡에서 제품 홍보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원래 틱톡에 업로드할 수 있는 영상의 최대 길이는 15초였지만 추후 1분으로 그리고 3분에서 10분으로 그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세계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 브랜드 유튜브는 이런 틱톡을 견제하기 위해 쇼츠를 내놓았죠.
과거에는 틱톡과 유튜브가 영상의 시간에 따라 차별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차별점도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틱톡은 정말로 위험한 앱일까요? 아마 이 문제는 틱톡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일 겁니다. 2020년 인도는 국경 분쟁을 벌이는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앱들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죠. 이 앱들 중에는 위챗, 알리바바 등과 틱톡이 포함되었고 미국과 캐나다,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도 틱톡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미국인 2명 중 1명꼴로 사용하는 인기 있는 어플임에도 보안 문제를 들어 금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관련 문제에 대해 모두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틱톡에서 아래로 영상을 넘기다 보니 1시간이 훌쩍 넘었다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최근 짧은 영상들을 콘텐츠로 제공하는데 이런 짧은 영상들을 끊임없이 계속 넘기다 보면 재미있는 영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걸 기대하고 이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마치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의 레버를 계속 당기는 것처럼 말이죠. 재미있는 영상이 나오면 도파민이 분출되고 계속 더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틱톡이 수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방구석에 있는데 외로움에 몸이 달아오른다면 옛날 같았으면 한껏 치장하고 밖으로 나가야 했겠지만 요즘에는 씻지 않고도 이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출신의 데이트 앱 틴더 이야기죠.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어플은 돈을 쓰지 않아도 매칭을 해 충분히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세계 190여 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틴더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측으로 그리고 좌측으로 밀어야 하는 이 앱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12년 션 레드는 친구들과 함께 매치박스라는 앱을 만들었는데 말 그대로 사람들을 연결해 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하는 앱이었죠. 원래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특정 학교의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SNS로 만들었었는데 션 레드가 만든 매치박스도 원래는 특정 학교의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틴더를 사용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처음에 원래 매치박스는 스와이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와이핑을 UI에 도입하게 되면서 소위 대박을 쳤고 매치박스가 다른 사이트의 카피라는 느낌이 들어 이름도 불쏘시개라는 뜻의 틴더라고 바꿨습니다. 초창기 멤버 중 한 명인 휘트니 울프 덕분에 이 이름이 탄생할 수 있었죠. 이름도 기억하기 쉽고 밀어서 매칭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쓰기 편해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650억 건의 매칭을 성사시키면서 틴더는 데이팅 앱의 최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틴더를 이용했는데 지금까지 매칭이 잘 안 된 당신 왜인지 모르겠다고요? 틴더의 알고리즘은 간단합니다. 바로 앱을 켜놓고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두는 건데요. 그러니까 앱을 켜두고 스와이핑을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매칭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바로 위치입니다.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매칭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거리 순서대로 근처에 있는 사람부터 매칭시켜주는 게 틴더입니다. 95%의 틴더 사용자들이 일주일 정도면 한 번 정도는 매칭이 되며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매칭이 가장 잘 되는 시간이라는 통계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럼에도 매칭이 잘 안 된다면 이 통계를 보면 이해가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틴더의 전체 이용자 수는 2022년 5월 기준 7,500만 명인데 이 중 78.1%는 남성, 21.9%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전체 유저 중 30%는 결혼한 사람들이죠. 또한 남성들은 46%의 이성을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지만 여성들은 고작 14%의 이성만을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합니다. 어쩌면 매칭이 잘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 한때 틴더는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앱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죠. 실제로 한국인 사용자도 많지만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는다면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모든 건 당신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리우 올림픽 당시 올림픽 선수촌에서 틴더 매칭은 평균보다 129% 증가했습니다. 사실 선수촌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선수들에게 틴더는 만남의 광장이나 마찬가지죠. 스포츠 대회가 있을 때 근처에서 틴더를 켜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틴더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가는 물론 틴더가 탄생한 미국입니다.
틴더가 가장 활발히 이용되는 도시들 1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미국의 도시들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종종 틴더가 등장하는 걸 보면 미국에서 틴더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구석에 누워 틴더를 하는 것만큼이나 꿀잼인 게 없죠. 틴더는 데이트 문화를 완전히 뒤바꿔버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데이트 혹은 소개팅이 서로가 차려입고 나와서 물리적으로 이동을 해야만 가능했던 것이라면 틴더는 방구석에서 떡진 머리로도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새로운 데이트 문화를 틴더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틴더에서 프로필을 바꿔서 매칭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인데요. 가장 좋은 사진은 해외여행이나 액티비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취향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애완동물 사진은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니 애완동물을 좋아하거나 키운다면 꼭 사진을 올려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도 의외로 중요한데요. 남자들은 여자의 자기소개를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여자는 자기소개도 신경 쓴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유머러스하면서도 센스 있는 자기소개겠죠. 틴더는 엘로 점수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요. 이 엘로 점수 시스템은 미국의 물리학 교수 아르페드 엘르가 고안한 시스템으로 원래 체스 경기에서 비슷한 수준의 선수들을 매칭시키기 위해 개발된 알고리즘입니다. 오늘날에는 체스나 바둑 같은 전통적인 게임부터 롤 같은 게임까지 모두에 사용되고 있지요. 사람들은 이제 하루에 90분씩 틴더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데이트의 지형도를 바꿔버린 앱이 틴더죠. 물론 만나려면 물리적 이동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의 모든 과정들은 이제 틴더 덕분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져 버린 셈입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틴더로 3천만 건의 매칭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국경과 시간의 경계를 넘어 다른 국가의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게 된 셈이죠. 이런 기회를 준 틴더에게 감사하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인간에게 있어 성이라는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성산업이 발달해왔고 사람들은 그림과 글, 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을 표현해왔죠.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야동이 탄생했는데 이 야동을 보기 위해 우리가 접속하는 사이트 중 하나가 바로 캐나다 출신의 포너브입니다. 2007년 창립된 이래로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을 선사해준 포너브라는 회사에는 어떤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있을까요? 2007년 맷 키저라는 남자가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웹사이트를 창립합니다. 바로 포너브였죠. 재밌게도 이 포너브는 생긴 지 3년 만인 2010년에 마인드긱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독일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이 마인드긱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동영상계의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남자인데요. 그는 포너브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동 사이트들을 여럿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인드긱이 운영하는 회사를 단순한 성인물 회사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마인드긱의 회사는 룩셈부르크부터 런던과 캐나다 몬트리올까지 전 세계에 지사가 있는 엄연한 다국적 기업이죠. 포너브는 단순히 야동만 트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구 살리기 캠페인, 유방암 캠페인, 나무 심기의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고 성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올바른 성에 대해 알리기도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포너브가 만들기로 했던 것 중에는 자기 위로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웽크 밴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팔을 움직일 때 밴드를 차고 이 밴드를 USB로 연결해 팔의 움직임을 전기로 바꾸겠다는 황당한 생각이었죠. 아쉽게도 현재 제품은 시판되고 있진 않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되는 행동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면 출시되면 하나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사람들은 야동을 언제 가장 많이 볼까요? 2019년 통계에 따르면 포너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요일은 일요일, 가장 적게 접속하는 요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또한 인기 드라마나 스포츠 경기 같은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접속 트래픽이 줄어들죠. 미국의 경우 매년 열리는 슈퍼볼 결승전이나 메이저리그 결승전이 그랬고 왕좌의 게임 마지막 시즌 1화 방영 시에 그랬다고 합니다. 유튜브에는 2017년 기준으로 하루에만 66년치의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포너브도 만만치 않죠. 2016년 포너브가 스트리밍한 영상의 용량은 자그마치 3100PB, 즉 31억 GB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폰허브에서 1년 동안 무려 919억 개의 영상을 봤죠. 폰허브에 벌들을 위한 영상이 있다면 폰허브 채널 중에는 영상에 벌만 등장하는 비섹슈얼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영상이 전부 벌들이 일하는 영상이며 유명한 아동 배우들이 더빙도 했죠. 물론 이 채널의 목적은 우리의 흥분이 아니고 인류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어 점점 사라지는 벌들을 보호하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폰허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야동도 만들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각 장면을 음성으로 세밀하게 묘사해주죠. 시각장애인이 아니어도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영어 듣기를 잘해야겠죠. 최근 비디오 게임에서 목표 달성으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배지를 주고 모든 배지를 모으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해 게임에 더욱 몰입하게 하는 것이죠. 폰허브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요. 프로필 사진을 올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간단한 배지부터 동영상을 번역하거나 직접 업로드할 경우 주어지는 배지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 수집욕을 자극합니다. 잘못하면 평생 못 빠져나오겠는데요. 폰허브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주정복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2015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에 폰허브가 프로젝트를 올렸는데 우주에서 야동을 찍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여자 배우와 남자 배우 각각 한 명씩 우주로 보내서 우주에서 영상을 촬영한다는 것이었죠. 영상 제작에 드는 총 경비는 약 38억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아쉽게도 이 돈을 모으지 못해 프로젝트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한 번쯤은 갈 수 있겠죠. 폰허브는 우리가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살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계속 자사의 고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폰허브는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 섹스에 기초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폰허브에서 만든 운동 영상을 보면서 10분간 따라하면 4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계속 따라하다 보면 건강해지긴 하겠네요. 폰허브는 다양한 회사들과 콜라보를 하기도 합니다. 리차드슨과 무스너클, 카니의 이지 서플라이, 그리고 명품 편집샵 센스 등 많은 회사들과 콜라보를 해왔죠. 심지어 본인들이 직접 패션 산업에 진출해 폰허브의 로고가 새겨진 옷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으니 아는 사람들만 웃게 되는 로고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폰허브는 성인물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본인들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높은 인지도와 큰 규모 덕분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잠 못 드는 밤 익숙한 도메인을 주소창에 입력합니다. 앞으로도 폰허브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 같습니다. 취향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전시회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규정 지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빠져 있는지죠. 아마 이런 개인적인 취향을 잘 보여주는 것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미국 출신의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핀터레스트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션부터 인테리어, 예술과 공예, 영감을 주는 사진들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 핀터레스트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핀터레스트는 구글 출신의 개발자였던 벤 실버만이 2009년 개발을 시작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는 원래 토트라는 앱을 개발했었는데 이 앱은 종이로 된 카탈로그를 디지털화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앱이었죠. 물론 이 앱은 소리 소문 없이 망했지만 벤은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진들을 한데 정리해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는 개념의 앱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핀터레스트였죠. 과거에는 우표나 동전을 수집하고 신문기사를 스크랩해 저장해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실생활에 별로 필요하진 않지만 가지고 있으면 심리적 위안을 주거나 영감을 주는 것들을 모아두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핀터레스트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뒤인 2011년 2,700만 달러라는 거액의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핀터레스트라는 이름은 인터레스트, 즉 관심사를 핀을 꽂듯이 저장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방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들을 잔뜩 모아둔 것처럼 핀터레스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게시판으로 기능하고 있죠. 누구나 인터넷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문구나 사진이 있으면 저장해두거나 적어둔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핀터레스트는 이를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음에 든다면 어떤 분야든지 핀을 꽂아 저장해둘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렇게 각각의 계정에 저장된 사진들은 사람들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이용됩니다. 사람들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광고입니다.
핀터레스트에서 기업들이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사와 취향을 데이터로 정리해 그걸 판매 전략에 활용하는 겁니다. 핀터레스트만의 사진 저장 방식 덕분에 사람들은 브랜드를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되고 물건을 더 많이 구매하게 됩니다. 핀터레스트 전체 유저의 83%가 브랜드의 핀터레스트 계정을 보고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제품 구매 결정에 핀터레스트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짐작이 갑니다. 2020년 기준 핀터레스트 전체 유저의 72%는 여성입니다. 남성은 19%, 그리고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는 전체의 9%죠. 여성들이 마음에 드는 사진을 모아두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네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스타그램도 원래는 사진을 업로드하는 소셜미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스타와 핀터레스트, 둘의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인스타그램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핀터레스트는 사진 수집 그 자체가 중요하며 사진들을 저장해 놓았다가 영감을 받거나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은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되죠. 85%의 사용자들이 그저 사진을 저장해 놓기 위해 핀터레스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트윗, 과연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트윗을 올리고 그걸 사람들이 리트윗하고 퍼지는 데 걸리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지만 그 트윗이 살아남아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간도 고작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반면 핀터레스트에서 사람들이 저장해두는 사진은 그 주기가 훨씬 더 긴 편입니다. 내가 핀을 오늘 포스팅한다면 몇 달 뒤, 그리고 몇 년 뒤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죠. 그 안에 담고 있는 콘텐츠의 유통기한이 취향이라는 영역에 들어와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트윗은 변해도 취향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핀터레스트에는 다양한 사진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의 사진은 뭘까요? 핀터레스트에서 가장 사랑받는 건 놀랍게도 음식 사진입니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57%의 핀터레스트 사용자들이 음식 사진을 보고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기가 있었던 건 DIY와 패션 분야였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다른 사람의 패션을 참고하기 위해 핀터레스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핀터레스트가 미국에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다음으로 규모가 큰 소셜미디어였습니다. 물론 전 세계로 따지면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사용자가 많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핀터레스트의 이용자들은 지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세로 동영상도 핀터레스트에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인기는 점점 더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광고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핀터레스트는 더더욱 사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소셜미디어를 넘어서 원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으로서의 기능도 하게 될 수 있죠. 여러분의 취향을 모아둘 저장고가 필요하다면 오늘 핀터레스트를 설치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채팅창에 간략한 내용만 입력하면 뭐든 답해주는 인공지능 이야기인데요. 바로 미국 출신의 AI 연구소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입니다. 일론 머스크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투자한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챗GPT는 몇 달째 가장 핫한 검색어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죠. 과연 챗GPT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챗GPT는 2022년 12월 출시된 따끈따끈한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사용자가 채팅을 하는 것처럼 특정 내용을 입력하면 짧은 시간 안에 웹사이트와 신문기사, 책 등에서 데이터를 출연해 해당 질문에 답변합니다. 물론 글을 쓰게 하거나 광고 문구를 쓰게 하는 것도 가능해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극찬받는 중이죠. 이 서비스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이 합작해 세운 오픈AI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에 설립되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한 덕에 챗GPT라는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었죠. 챗GPT에서 챗은 대화를 의미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GPT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생성적 사전학습을 의미하는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추격어로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학습하고 그걸 채팅으로 답변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인공지능들도 물론 묻는 말에 답변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챗GPT만큼은 아니었죠.
챗GPT는 세계 최초로 175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언어 모델로 발표되어 이전까지는 100만에서 1억 정도의 매개 변수를 가진 언어 모델이 대세였던 상황에서 대폭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친구가 없다면 챗GPT를 활용해 친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인간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영어와 스페인어, 불어, 일본어 등을 포함해 한국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장벽 문제도 없습니다. 저도 드디어 친구가 생긴 것 같네요. 챗GPT에 따르면 제 이름은 앤드류 응입니다. 갑자기 멀쩡한 김치맨을 베트남 사람 만드네요. 이 정도만 되었다면 챗GPT가 지금처럼 화제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챗GPT를 활용하여 생성된 대화는 전적으로 기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인정보나 기밀정보를 노출시키는 일은 없지요. 하지만 인간 대신 짱구를 굴려 글을 쓰게 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뛰어난 수준으로 말입니다. 챗GPT는 전문가 수준으로 글을 써낼 수 있어 직접 논문을 쓸 수 있고 인공지능을 사용해 작성한 에세이로 미국 로스쿨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하죠. 미국 명문대 졸업에 필요한 시험에서도 합격점을 받아냈다고 하니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챗GPT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까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 책, 영상, 기사 등등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데이터를 긁어 모아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킵니다. 사실 컴퓨터가 뭔가를 배우는 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놀랄만한 속도로 지식을 학습할 수 있죠. 또한 한 번에 데이터를 몰아넣어 학습시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과는 달리 넓고 깊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바로 챗GPT의 작동 방식이죠. 물론 이런 챗GPT의 학습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이죠. 아무거나 마구 긁어서 학습하다 보니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하는 데에 사용되는 그림이나 사진, 영상, 글 등은 모두 누군가가 창작의 고통을 겪으며 만든 것들이죠. 이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챗GPT가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은 바로 딥러닝입니다.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컴퓨터가 인공신경망과 계층을 형성하고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예를 통해 인간들이 쉽고 자연스럽게 하는 일을 배우는 것이지요. 챗GPT는 인간의 언어 이해 능력을 벤치마킹하여 학습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특징들을 매우 잘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대화를 합니다. 물론 이걸 위해서는 매우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필요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세계 5위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개발사인 오픈AI가 사용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이 챗GPT의 대화창에 타이핑을 하는 순간에도 챗GPT는 그 내용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아마 1년 정도만 지나면 정말 사람이랑 분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챗GPT는 계속 커지고 있고 끊임없이 인터넷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챗GPT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면서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물론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노동 문제 때문입니다. 인간이 할 일을 챗GPT가 모두 해버린다면 사람들은 실직하게 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챗GPT는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촉매제가 될까요?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세계적인 SNS 플랫폼 미국 출신의 트위터를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2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트위터에 접속하고 글을 남기며 소식을 확인합니다. 280자 이내의 짧은 글자로 트윗을 작성해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짧은 글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트위터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트위터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트위터의 전신은 2005년 설립된 팟캐스트 회사인 오데오입니다. 오데오는 초기 팟캐스트 시장에서 잘 나갔지만 애플이 팟캐스트 분야에 진출하면서 망해버렸죠. 당시 오데오의 CEO였던 에반 윌리엄스는 다른 먹거리를 찾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잭 도시, 비즈스톤, 노아 글래스 등 오데오의 임직원들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나온 게 트위터였습니다. 그들은 단문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이 아이디어가 지금의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된 겁니다.
당시 트위터의 창립자들은 이 서비스가 어떤 이름이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했는데 친구들과 유명 인사들을 스토킹해 그들의 생각과 일거수일투족을 본다는 의미로 프렌드 스토커라는 이름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트위터라는 이름이 사용됐죠. 트위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푸른새 레리입니다. 트위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 새의 정확한 이름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새의 이름은 레리입니다. 트위터가 2006년에 처음 창립되었지만 재미있게도 2012년까지 레리의 이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2012년이 되어서야 한 관리자의 트윗으로 이 새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위터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자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시태그죠. 이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태그로 해시기호 뒤에 특정 단어를 쓰면 그 단어에 대한 글을 모아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기호는 특별한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되었는데 2007년 트위터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흩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사용자 크리스 메시나가 트위터 측에 해시기호를 써서 정보를 묶을 것을 제안했고 이를 트위터 측이 받아들이면서 해시태그가 시작되었죠. 지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사용되는 그것, 원래는 트위터에서 만든 겁니다. 트위터의 시작은 2006년 3월 21일입니다. 창립자 중 한 명인 잭 도시는 그 다음 날인 3월 22일 Just Setting Up My Twitter라는 역사상 최초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트윗은 지금도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지요. 물론 매번 위기도 있었지만 현재 트위터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분에 약 35만 개의 트윗이 새로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계산해보면 하루에 5억 개의 트윗이 작성되는 셈인데요. 물론 이 정도도 충분히 많아 보이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다른 소셜 네트워크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페이스북은 평균 300만 개의 게시물이 분마다 작성되니 거의 트위터의 10배 수준이죠. 교회나 성당에서는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과 나누고 매일 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위터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바티칸 시국의 주장에 따르면 교황의 트위터를 팔로워하는 것이 여러분을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답니다. 혹시 모르니까 죄 지으신 분들 팔로우 슬쩍 해보셔야겠네요. 트위터 전체 이용자 중 절반은 계정만 만들어 놓고 트윗은 한 번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대체 뭘 눈팅하는 걸까요? 트위터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궁금하신가요? 첫 3년은 아무 수익 없이 운영되어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닌가 걱정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땡전 한 푼 못 벌어들인다고 가정해도 적어도 40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할 돈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지요. 트위터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세계 각지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트위터가 다른 소셜 네트워크나 뉴스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죠. 지금 벌어지는 일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트위터를 찾게 됩니다. 또한 트윗 자체의 길이가 길지 않아 핵심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용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도 인기에 한몫했죠. 놀랍게도 트위터가 한국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트위터는 한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중요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글로벌 2위 시장인 일본을 묶어 JPKR 지역으로 별도 관리하죠. 창립자 중 한 명이자 현재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는 2019년 한국을 방문해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K-팝부터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까지 아우르는 컨텐츠 생산 능력에 떡실신한 것 아닐까요? 앞으로도 국내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트위터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많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친구, 부장님과 교수님들, 선생님들의 주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미국 출신의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입니다. 2001년 처음 탄생한 후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위키피디아는 이제 레포트나 보고서를 쓸 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산이 되었죠. 물론 직장 상사들과 교수님들은 출처에 위키피디아가 찍혀있는 걸 여전히 좋아하진 않지만 말입니다. 과연 위키피디아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과제 해결에 필수적인 집단지성의 힘 위키피디아는 21세기가 시작되던 2001년에 처음 탄생했습니다.
위키피디아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친 온라인 백과사전이 있었는데 바로 전문가들만 작성할 수 있었던 누피디아였죠. 누구나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지금의 위키피디아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위키피디아를 만든 지미 웨일스와 레리 쌩어는 전문가들만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누피디아가 실패하는 것을 보고 누구나 백과사전을 작성할 수 있게 하면 성공하리라고 생각해 위키피디아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누구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2022년 7월 기준 전세계 트래픽 순위 9위의 거대 사이트가 탄생했죠. 인터넷 세상에서 트래픽은 곧 돈입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광고를 달 수 있고 그에 따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세계 트래픽 순위 10위 안에 드는 거대 사이트인 위키피디아는 놀랍게도 2002년 이런 혜택들을 모두 포기하고 비영리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들이 만든 정보로 트래픽을 모으고 그걸로 광고를 달아서 돈을 벌면서 모든 비판은 무시해버리는 국내의 모 위키 사이트와는 천지 차이의 행보죠. 사람들은 이런 비영리성이 위키피디아의 성공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광고를 받지 않아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정보를 게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중립성을 유지해 사람들이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한 겁니다. 위키피디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피디아라는 단어는 영어로 백과사전을 뜻하는 인사이클로피디아에서 따왔습니다. 위키는 여러 명이서 웹사이트에 항목을 작성할 수 있는 참여형 웹사이트 기술을 의미하죠. 의역하자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백과사전 정도 되지 않을까요? 1분에 업데이트되는 위키피디아의 항목 개수만 해도 600개가 넘습니다. 따지고 보면 1초에 10개 정도의 항목 수정이 있는 셈이지요.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된 주제들이 2018년 550만 개 정도였으니 지금은 더 많은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등록된 사용자만 해도 1억 명이 넘으니까 그 규모를 실감할 수 있겠네요. 위키피디아에 주제곡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호텔 위키피디아라는 제목을 가진 이 노래는 이글스의 유명한 노래 호텔 캘리포니아로부터 그 제목을 따왔습니다. 2004년 처음 등장한 이 노래 가사 한번 보시면 위키피디아를 편집하는 사람의 고난이 느껴질 겁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나무위키에서 청와대나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들의 글 작성, 그리고 검색 등을 완전히 막아버린다면 아마 뉴스에 대서특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위키피디아는 미국 의회의 의원들이 글을 작성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막아버린 적이 있는데요. 정확히는 미국 의회의 IP를 전부 막아버렸던 사건입니다. 특정 항목에 대해서 의원들이 직접 글을 너무 열정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이었죠. 위키피디아는 2001년 1월 15일 탄생했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생일은 위키피디아 데이라고 불리는데 매년 1월 15일마다 사람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위키피디아의 생일을 축하해줍니다. 레포트 쓸 때 위키피디아 덕을 본 분들이라면 이날 초코파이에 초라도 꽂아줘야겠네요.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견 표출 금지라던가 욕설 사용 금지, 개인의 인권 침해 금지 등의 간단한 규칙이지요. 그런데 위키피디아가 가지고 있는 규칙은 좀 더 괴상하고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의회 건물에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기어 올라가지 말 것 같은 규칙 말입니다. 본인들도 이해가 안 가는 이 규칙을 미친 짓이라고 표기해 두었으니 나름 정상이라는 건 알겠네요. 위키피디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페이지는 항상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 이외에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항목들을 보면 페이스북, 유튜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 등이지요. 전부 유명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13년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키피디아에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사람들의 90%는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설명충 성격이 강한 건 남성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예시일지도 모르겠네요. 재미있게도 위키피디아는 남성들이 모든 항목을 수정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지식을 종합해야 진정한 백과사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폴란드의 스우비체라는 도시에는 위키피디아 기념동상도 있습니다. 2014년에 만들어진 이 동상은 위키피디아의 상징인 퍼즐 모양 지구본을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는 형태죠. 위키피디아가 생긴 후 가장 먼저 인물 항목에 등록된 주제는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토마스 리드입니다. 대중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왜 가장 먼저 등록되었는지는 의문이네요. 여전히 위키피디아는 정보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설명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현재 317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누구나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죠. 어쩌면 정보에 대한 인류의 끝없는 욕망을 보존해주는 인터넷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바로 위키피디아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위키피디아는 문제없이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의 레포트와 보고서를 책임져주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위키피디아를 통해 후손들에게 우리 세대의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이네요. 얼마 전 미국 주식시장을 노크한 한국 회사가 있습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전에 없던 특이한 시스템으로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는 이 회사 바로 쿠팡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코로나 덕택에 온라인 유통업계에서 2021년 기준 시장 점유율 24.6%로 확고히 1위 자리를 굳히게 된 쿠팡은 이제 없으면 서운한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가 되었죠. 과연 이 회사의 숨은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을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하버드를 졸업한 김범석 대표는 아마존의 사례를 보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회사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립된 것이 한국의 아마존을 모토로 한 쿠팡이었죠. 쿠팡은 온라인 유통에서는 사실 후발주자였습니다. 이베이 코리아의 옥션이나 지마켓, 티몬 같은 걸출한 회사들이 이미 온라인 유통 쪽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었죠. 선두주자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쿠팡은 이런 경쟁자들의 장점을 상쇄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쿠팡은 한국의 온라인 유통기업 중에서 전례 없는 빠른 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쿠팡이라는 플랫폼의 매력을 느껴 이용하게 되고 그 결과 설립 2년 만에 연거래액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수가 늘어나면서 쿠팡은 점점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립 당시 7,000명에 불과했던 회원수는 2012년 12월에는 1,600만 명이 되어 2,300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쿠팡 앱이 깔린 휴대폰이 2,242만 대로 추산된다는데 이는 한국 인구의 43% 수준이죠. 여기서 잠시 아마존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 이야기가 등장하냐고요? 들어보면 압니다. 회사가 성장하던 시기 아마존은 원활한 배송을 위해 자체적인 물류센터를 확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택배회사에 배송을 맡기는 대신 직접 배송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 때문에 적자에 허덕였고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마존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택배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배업 그리고 물류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회사가 바로 아마존이 된 겁니다. 쿠팡도 이렇게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을 확보해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었고 인기를 끌었지요. 쿠팡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단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빠르고 정확한 배송입니다. 저녁에 시키면 물건이 새벽에 오는 것은 빨리빨리가 생활하는 대한민국에서도 꽤나 충격적인 서비스였죠. 2013년 사업이 안정화된 쿠팡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택배회사를 통한 배송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객 불만 사례가 늘어난 겁니다. 이에 김범석 대표는 아마존의 사례에서 영감을 얻어 쿠팡 직원이 직접 배송을 하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2014년 2월 직접 배송 테스트를 거쳐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큰 만족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때부터 로켓 배송 물류 시스템을 확립하기 시작합니다. 쿠팡이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 로켓 배송을 내놓자 사람들은 쿠팡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효율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당시 쿠팡은 합리적인 선택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2013년 이후부터 쿠팡은 로켓 배송 때문에 치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때 쿠팡은 티몬과 위메프와 함께 3대 소셜 커머스로 불렸지만 배송 관련 사고가 줄어들고 배송의 속도가 빨라지자 사람들은 쿠팡이라는 플랫폼을 더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온라인 유통업계에서 1위 자리를 확고히 굳히게 됩니다. 이런 전략을 채택해 고객들의 쿠팡에 대한 충성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져 갔습니다. 많은 전자상거래 서비스들이 자체 멤버십이나 포인트 같은 곁다리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려고 하는데 쿠팡은 서비스 자체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로켓 배송을 경험한 고객들은 빠른 배송의 편리함에 감동해 쉽게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지 않고 계속해서 쿠팡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업계 1위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임에도 쿠팡은 최근까지 적자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쿠팡은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고 당시 추산되던 적자만 4조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시장을 장악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수익을 재투자하려고 일부러 적자를 청산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죠. 회사가 커지면서 인건비, 물류 및 배송 비용 등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 때문에 적자가 계속됐던 건데요. 이에 따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현재는 흑자로 전환하면서 이런 우려들이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송되는 물량이 많고 쉴 틈 없이 일을 하다 보니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직원과 배송기사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쿠팡은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은 줄어들었는데 물류량은 폭증하니 직원 한 명당 해야 하는 일의 양은 더 늘어났고 개개인에게는 피로가 가중되기 시작했죠. 쿠팡은 일부 공정은 자동화로 진행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랜덤 스토어 방식을 채택해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공정을 완전히 자동화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노력하면서 쿠팡은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만 60조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주식을 상장했죠. 본래 이 온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로켓제휴나 쿠팡이츠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판을 벌리며 쿠팡은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쿠팡은 자신들이 원했던 것처럼 진정한 한국의 아마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일을 잘하고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듯합니다.